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연락이 오면 왠지 무거워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쳐있는 사람,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함께 있으면 내가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냥 거리를 두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이게 이렇게 어렵지? 당신이 유독 나약하거나 결단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우리가 소진되는 관계를 끊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를요.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지나고 나면 오랫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이 비로소 이해될 겁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인간은 관계에 이토록 강하게 묶이는 걸까요?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뇌가 기본값으로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 사회적 고통, 즉 거절당하거나 배제되는 경험은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뇌의 영역인 전측 대상 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뇌에게는 말 그대로 아픔입니다. 진화적 맥락에서 보면 이건 당연합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에게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사냥할 수 없었고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뇌는 이 생존 공식을 아직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공포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 본능의 영역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못 끊습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나를 소진시킨다는 걸 알지만 뇌의 더 깊은 곳에서는 이 연결을 잃으면 안 된다는 신호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계를 잃는 게 두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더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행동심리학의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50년대 B.F. 스키너의 실험에서 처음 체계화된 이 원리는 보상이 일정하게 주어질 때보다 불규칙하게 주어질 때 행동이 훨씬 강하게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슬롯머신이 중독적인 이유와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기대를 증폭시킵니다. 이 원리가 관계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고 다정하다가 어떤 날은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 가끔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같다가도 이유 없이 냉정해지는 사람,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반복될 때 뇌는 그 따뜻한 순간을 얻기 위해 더 강하게 집착하도록 학습됩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가장 끊기 어렵다는 겁니다. 뇌가 이미 그 사람과의 보상 회로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동시에 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이성으로는 멀리하고 싶은데 감정이 계속 그쪽을 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선을 그으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왜 실제로는 그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심리학자 네드 헬로웰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의 공통된 내면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내가 경계를 그으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입니다. 이 두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 아주 이른 시기, 가정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어릴 때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표현했을 때 무시되었거나 반대로 그것이 주변 어른에게 부담이 되었던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내 필요를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경계를 긋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나타납니다. 2019년 발표된 임상심리학 리뷰 연구에서는 경계 설정의 어려움이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애착 유형 및 초기 관계 경험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경계를 못 끊는 것은 내가 나약한 게 아니라 내 뇌가 오랫동안 그렇게 학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소진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공감 능력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은 뇌의 거울 신경 시스템,
미러 뉴런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자코모 리졸라티 연구팀이 1990년대 발견한 이 신경회로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하게 합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낍니다. 상대가 실망하면 내가 실망하는 것처럼, 상대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것처럼 처리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긋는 것이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고통이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공감 능력은 탁월한 인간적 자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공감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즉 타인의 감정은 잘 느끼지만 자신의 필요는 지속적으로 무시하게 될 때 공감은 소진의 연료가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이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이 방식으로는 함께할 수 없다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심리치료사 네드라 글로버 타와브는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에게 노우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표현입니다. 경계를 그은 뒤에 찾아오는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세운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죄책감은 나는 나쁜 행동을 했다이고 수치심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 입니다. 경계를 그은 뒤의 불편함은 대부분 나는 나쁜 사람이다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감정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상대가 실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감각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과 타인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질 때 경계 이후의 죄책감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나고 난 뒤 어떤 느낌인지를 주목하세요. 관계의 방향성은 대체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만난 뒤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뒤 어딘가 비워지는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더하는지 빼는지를 뇌가 처리한 결과입니다. 모든 소진되는 관계를 당장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가 나를 소진시키는지를 아는 것, 그 인식이 먼저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흥미롭게도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는 변할 수 있게 된다. 관계에서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인정하는 것, 내가 지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배워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내 방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당신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끝나고 당신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만나고 나서 왠지 지쳤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적어보세요. 상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순간의 나를 한번 제대로 봐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도 이런 적 있다는 한 줄로도 충분합니다. 그 공감이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